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내년 3월부터 민연주택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가점을 최대 3점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도 5년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올해 신축 오피스텔 분양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역시 급감하고 있는데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부선 서울역에서 당정역 구간과 경인선 인천역에서 구로역 구간 등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 주택, 오피스 등을 갖춘 빌딩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철도 지하화로 지상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철도 상부를 포함해 슬럼화된 주변 부지까지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에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 13일이었죠. 미국 연준이 내년도 기준금리를 4.6%로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금리가 되려면 지금의 기준금리에서 0.25%포인트씩 3차례 인하를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시중에서는 이런 정도로 발표를 했다면 내년도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또한 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2024년 집값은 이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년도 집값의 향방들 오늘 정창래 대표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내년도의 투자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 저녁에는 하얀 눈이 꽤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눈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좀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트로에 그 용산 이야기가 좀 이제 잠깐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서울 도심에서도 도심 재개발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용산의 입지 자체가 3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우리가 뭐 종로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여의도 이 3도심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거기에다가 또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용산 민족공원이라든가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이런 또 개발 호재들이 또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용산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고 입지도 상당히 좋지만 이 어떻게 보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 단점이 뭐냐면 이 용산 같은 경우가 서울역부터 이 용산을 이어주는 이 노선이 또 지상철 노선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동서로 좀 단절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어찌됐든 좀 확장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예, 확장성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이 그동안 이제 서울역부터 용산역을 이어주는 이 구간이 이제 지상철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단절 현상이 좀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앞으로 이제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또 이제 발표가 아까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용산의 유일한 단점인 이렇게 또 동서로 이제 단절되었던 이 유일한 단점이 만약에 앞으로 치유가 되게 되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도심 재개발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데가 용산이잖아요. 앞으로 용산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뭐 고민이라던가 전망 아니면 매도 매수에 대한 타이밍 아니면 뭐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괜찮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괜찮으니까요. 예,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예,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거나 또 어떠한 정책 내용이 발표가 되면 이게 어느 지역에 좀 수혜를 받을 것인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고민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 어떤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2024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나가게 될지 먼저 좀 살펴보고 그에 따른 투자 계획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내일이죠. 예,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예, 제가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일 세미나 주제는요. 예, 대망의 2024년 예,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서울에 지금 정비 사업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비 사업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이요. 우리가 과거하고 다르게 많은 부분이 지금 이제 변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접수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예전하고는 제도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예전에 뭐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뿐만 아니라 뭐 이제 모아타운이라던가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이런 정비 사업이 상당히 지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 정비 사업 자체가 지금 많이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A부터 Z까지 Z까지 제가 핵심 포인트만 추려서 내일 좀 세미나에서 제가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알찬 부동산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그 용산에 네. 그 동부 이촌동 쪽에 강촌 아파트라는 곳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요. 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이제 대출하고 이제 있는 돈 좀 합쳐서 네. 아파트를 아예 20평대를 좀 구입해서 옮기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음. 그 서부 이촌동에 대림 아파트 23평짜리랑 네. 동부 이촌동에 한가람 아파트 25평짜리를 좀 봤거든요. 네. 가격은 뭐 대림 아파트가 한 14억 정도 하는 것 같고 네. 한가람은 그거보다 한 1, 2억, 한 16억 요 정도 좀 비싼 것 같은데 네. 어디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제는 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보신 두 개의 아파트가 서부 이촌동의 대림 아파트 23평형 그리고 동부 이촌동의 한가람 아파트 25평형인데 그래도 어디가 좀 더 투자 가치가 높을지 내 집 마련하는 좋은 방법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동부이촌동에 있는 한가람이랑요, 그죠? 예. 네네. 한가람이랑 지금 이제 이 서부이촌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랑, 예. 지금 이제 두 개를 지금 이제 저울질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이 건영 한가람 그러니까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동부이촌동 라인에 있죠, 그렇죠? 네네네. 예, 여기는 또 이제 아파트 주거벨트가 잘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주거벨트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상권이라던가 이런 좀 인문적인 환경이 지금 잘 갖춰져 있죠, 그렇죠? 예, 예, 예.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이제 좋은 지역이고, 예, 그 다음에 뒤편에 보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용산의 이제 개발축의 중심인 용산 민족공원이 지금 넓게 지금 자리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문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부이촌동에 비해서 좀 못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주거벨트가 좀 작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용산 국제 여기는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바로 뒤편에 지금 위치를 해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투자라는 게 지금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로 내가 이제 지금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맞아요. 예.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예.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 그다음에 이 주택 가격이 또 오르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직주 근접성이에요. 이 네. 직주 근접은 뭐냐? 이 그러니까 직장과 일자리와의 접근성이죠. 예. 예, 직장과 일자리와의 접근성인데 사실은 뭐 여기 뭐 동부이촌동이나 서부이촌동 입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같은 뭐 용산 내에 있고요. 그죠? 같은 용산 내에 있으니까는 뭐 이제 직주 근접은 서로 비슷합니다. 예. 서로 비슷하고요. 예. 자, 그런데 요 대림 아파트 뒤편으로 여기가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아마 그 용산 이제 국제업무지구 이제 마스터 플랜 나올 거예요. 예, 마스터 플랜 나올 건데 여기에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앞으로 이제 조성이 되면 여기에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럼 이 지역에서도 동부이촌동 라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림 아파트 쪽이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면 직주 근접이 훨씬 좋죠. 그렇죠? 네. 예, 서부이촌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가 저는 미래 가치는 더 좋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인문 환경이 있거든요. 인문 환경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문 환경은 뭐 상권이라던가 학군이라던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인문적인 환경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주거벨트가 작은 서부이촌동보다는 동부이촌동, 그러니까 주거벨트가 큰 동부이촌동이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살기에는, 그러니까 거주하기에는 여기는 지금 동부이촌동에 있는 한가람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요. 내가 어떤 지역에 이제 거주하면서 느낄 수 있는 주거에 대한 쾌적성입니다. 예, 주거에 대한 쾌적성인데, 자, 이 주거 쾌적성을 놓고 보면 요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영구 한강 조망이죠. 그렇죠? 네네. 영구적으로 한강 조망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이 한가람 같은 경우는 사실 한강 조망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예, 앞으로 여기 그 앞에 아파트들도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는 앞에도 여기 또 앞에 있는 또 한강 매션 아파트 또 재건축이 돼버리면 한강 조망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대신에 여기는 뭐예요? 뒤에 용산 민족공원이 있죠. 그렇죠? 네네네. 용산 민족공원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림 아파트 내가 거주하면서도 용산 민족공원은 내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영구적으로 한강 조망을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여기에 좀 더 이제 가치를 두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주거 쾌적성을 비교해 보면 서부이촌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가 저는 더 나아 보여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직주 근접이라던가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주거 쾌적성 중에서요. 어떻게 보면 직주 근접과 주거 쾌적성은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지금 서부이촌동이 훨씬 낮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서부이촌동이 훨씬 낮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좀 대림 아파트 쪽으로, 그러니까 서부이촌동 쪽으로 저는 투자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시세 차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다면 저는 투자 목적으로는 지금 동부이촌동에 있는 한가람보다는 전 대림 아파트가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거기에다가 네 번째로 아까 제가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뭐 좀 있으면 이제 마스터 플랜이 나올 건데 앞으로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조성이 되게 되면 지금 이 서부이촌동의 단점인 인프라들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예, 이해되십니까? 네네. 예, 인프라들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서부이촌동 자체가 인문적인 환경은 동부이촌동에 못하지만 앞으로 인프라가 갖춰지면 여기가 이 동부이촌동보다 인프라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지금 한가람도 좋죠. 당연히 한가람도 좋은데 저 같으면 한가람보다는 만약에 시세 차익으로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요. 저 같으면 서부이촌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가람 예전에 여기 한가람, 강촌, 코롱 요렇게 해서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다가 멈췄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아파트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나중에 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런데 여기가 재건축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기에는 용적률이 너무 높아요. 아, 예.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최근에 여의도 일대에 대교라든가 한양 아파트 보면 거기가 그 뒤편이 이제 그 중심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금융 가잖아요. 그 여의도 일대가. 예. 네, 그쪽에 네. 고층 빌딩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스카이라인을 맞춰서 대교나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600%까지 상향을 시켜줬거든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용산 국제업무지가 1,500%로 앞으로 지금 여의도보다 더 고밀도로 개발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럼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때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겠죠. 예, 이해되시죠? 네, 네, 네. 예, 그럼 앞으로 용적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상향이라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상향도 저는 가능한 지역이라고 저는 봐요. 예. 어떻게 좀 답이 되셨습니까? 네, 네, 네. 아유, 예, 예. 생각이 예. 좀 많이 정리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개의 아파트가 고민될 때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좀 그 요건별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서부 이촌동의 아파트 손 들어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좋은 층, 좋은 향의 아파트에서 거주하시게 되길 저희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입니다.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는 저기 신내 8단지 네. 화성 두산 아파트를 28평을 3년 전에 한 6억을 주고 매수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후에 한 7억 후반대까지 오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말들도 많고 이래갖고 보니까 6억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시 매도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은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네요. 네, 시청자님 그럼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실까요? 네. 살고 계시는 집이고 중랑구 신내 8단지 화성 두산 아파트 28평형을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가격이 예. 꽤 많이 올렸다가 다시 그 오른 만큼 내려오니까 마음이 예, 조금은 내려왔어요. 부담스러워지신 것 같아요. 계속 네. 거주해봐도 될지 아니면 지금쯤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예. 예. 근데 손해 본 건 아니시잖아요. 예, 저기 처음에 제가 저기 매수한 가격 그대로 지금 내려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손해는 아직 안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다른 분들 손해 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네. 그러니까 21년도 사이에 좀 들어갔었던 분들은 좀 손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행복이잖아요. 예. 그죠? 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가 신내 8단지 지금 여기에 있고 지금 이제 봉화산역 6호선 봉화산역 바로 앞에 있네요. 그죠? 예. 네, 네. 여기에 지금 28평짜리 아파트 들고 계시는데 내가 네. 3년 전이면 20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아니 네. 20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20년도에 매입한 가격 지금 그대로다. 그죠? 그래서 네, 네. 이게 지금 전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요.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예,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하실 시기는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어찌됐든 내가 지금 지금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 지금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예.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최근에 이제 먼저 부동산 시장, 이 주택 시장을 한번 보면요. 최근에 올해 23년도에는 상당히 시장이 업앤다운이 심했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네. 2023년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은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렇죠? 네. 올 초에 바닥을 찍고 지금 9월 달까지 해서 V자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V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또 지금은 V자 반등을 했다가 지금 가격이 또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예. 네. 예,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게 막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상당히 좀 심했다라는 거죠. 예. 아, 그렇죠. 자, 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V자 반등에 성공했던 이유가요. V자 반등에 성공했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네, 네. 대출, 예, 특례 보금자리론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이런 정책 대출이 나오면서 예, 정책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시장 금리보다 싸잖아요. 그죠? 네. 예, 정책 대출이 나오면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9억 이하 주택에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9억 이하 주택만 이제 가능해요. 예. 네. 그러다 네. 보니까는 또 이 저금리로 나오다 이런 것들이 저금리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네.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해준 거예요. 네. 자,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다가 얘가요 언제 이제 종료가 됐냐? 9월 26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요 대출이 더 이상 안 전에요? 나와요. 그러니까 1월 30일 날 이게 출시가 됐고 9월 26일 날 종료가 됐거든요. 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 상황을 보니까 종료된 이후에 시장에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네. 우리가 그래요. 9월 달까지는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죠? 네. 지금 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지금 이게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한데 어떻게 네. 보면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이 1월 달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네. 10월 달부터는 또 거래량이 줄어든 거거든요. 자, 예, 이거는 예.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저금리 대출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다가 요게 이제 네. 더 이상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시장에 지금 유동성 공급이 끊긴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겠네요. 예,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근데 내년에요. 내년 초부터 그러니까 내년 초하고 네. 이제 별로 이제 한 10여일밖에 얼마 안 안 남았잖아요. 남았죠. 예. 그죠? 내년 초부터 또 시장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네. 또 새로운 또 유동성이 또 공급이 됩니다. 아, 네. 얘는요. 금리도요. 기존의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더 낮아요. 금리가 아, 1에서 3%대예요. 네. 예, 이게 27조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아. 27조. 예, 그러면 또 내년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런 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또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금리가 지금 점점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금리 이제 내년에 내려간다는 얘기 지금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거래량이 좀 늘어나겠죠. 네, 그렇죠? 늘어나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네. 어두울 때고요. 예,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우리가 새벽이 오려면 그때가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아마 네,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하지 내년 말고, 상반기 예. 정도면은 좀 네.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다른 분들 손해 보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직 손해 안 보셨으니까 더 이상 네.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그냥 한번 시장 네.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마음 편하게 가지고 계속해서 보유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편한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언제든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아마 얼마 남지 않은 새해 최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2024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방향성일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큰 가운데 과연 24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은 정창근 대표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자, 지금 이제 2024년도까지가 한 10여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4년도에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택시장에 가장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죠. 수급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경제 여건이라던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금리예요. 금리. 예, 그래서 이 금리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도 살펴보면서 2024년도에 대한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 이제 변동 추이를 보면요. 2023년 올해 1월 달에 3.5%포인트로
이제 올리면서 이게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계속 지금 11개월 연속으로 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지금 동결되고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 임박이 돼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들으시고 느끼시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최근에 이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이틀 전에 한 말이거든요. 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 또는 현재 그 근처에 와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미 연준의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은요. 미 연방제도는 내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값 4.6%, 그러면 지금보다 약 한 1%포인트 빠지는 거죠. 예, 기준금리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이전 전망치 5.1%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내년에는 금리가 지금 내려갈 걸로 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하고 이제 금리의 이제 관계를 보면요. 자, 일반적으로는 금리와 이 주택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주택 가격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내리면 주택 가격 올라가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은요. 금리와 주택 가격은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요. 한국 시장은 시기별로 주택 가격과 금리는 꼭 반비례한 건 아닙니다. 예,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반비례한 경우도 있지만 반비례 안 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 금리도 중요하지만 경기 상황이라던가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대한 뭐 수급 여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여건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효과가 시기별로 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예, 도표를 한번 보시면 자, 요 파란 선이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예, 그다음에 요 회색 선이 이제 한국은행 이제 기준금리고요. 자, 근데 요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요 당시에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내려갔죠. 예,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 내려가는데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대러 빠졌습니다. 예, 주택 가격이. 그죠? 예, 그러니까는 금리가 단기적으로 엄청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3%포인트 빠졌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안 올랐다. 그냥 주택 가격은 대려 내렸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는 또 요 상황에서는 자,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죠. 예, 금리가 오르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대려 금리가 올랐는데 주택 가격이 올라 버렸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금리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요건들이 또 이제 종합이 돼서 주택 가격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사이를 보시면 요 사이에 지금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어때요? 주택 가격은 좀 빠졌죠. 그렇죠? 예, 주택 가격은.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반비례 관계가 다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최근의 시장을 보면 이때부터는 지금 이제 반비례 관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때부터 기준금리가 확 내려가다 보니까 어때요? 주택 가격이 확 올라 버렸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또 주택 가격 또 이제 기준금리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지금 확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때부터 그러니까 2019년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과 금리 관계가 뚜렷하게 지금 반비례 관계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현재 주택 시장은 현재 주택 가격은 금리와 뚜렷하게 지금 반비례 관계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주택 가격 자체가 많이 상승을 한 겁니다. 주택 가격 자체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계대출도 많이 증가를 했죠. 예, 그러면 차주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차입 비용이 증가를 하는 거죠. 차입 비용이.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자 상환 비용이 크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 금리와 이 주택 가격과 뚜렷하게 지금 반비례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과거하고는 틀리게요. 예.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금리 효과가 뚜렷하게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디로 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우리 지금 뭐 대부분이 다 금리 인하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중 금리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지금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니까 현재 지금 시장 금리,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요. 지금 올 12월 달 들어서 한 0.4%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주담대 대출 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거고요. 또 본격적으로 또 금리가 더 진짜 기준금리가 하락이 되면 대출 금리는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올해 주택 시장을 이끌던 아까 이제 제가 그 다른 시청자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정책자금 대출, 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주택 시장을 이끌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 초에 다시 나옵니다.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죠, 시장에. 그죠? 예.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주택 공급 여건은 계속적으로 안 좋아요. 예, 주택 공급 여건은요. 예, 공사비라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낙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공사비에 대한 부담도 높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비용도 증가를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 여건이 더 악화가 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바로 상대적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즉 지방보다는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지역은 더 공급 여건이 더 안 좋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아파트를 짓더라도 내가 시행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아파트를 지을 때 땅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의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토지 가격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일수록 주택 공급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공급은 그러면 주택 공급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럼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대략 한 3만 1천에서 3만 2천 가구 정도 입주 물량이 나왔었는데 내년에는요, 2024년도에는 만 1,000가구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주 물량의 한 40% 정도도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입주 물량이 또 감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시장 상당히 불안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 전세 시장도 상당히 좀 불안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럼 매매 가격과 이제 갭 차이가 줄어들면서 매매 가격에도 자극을 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에 4월 총선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4월 총선 앞두고 항상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내년 최소한 2, 4분기부터는 시장의 거래량이 좀 큰 폭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금리와 더불어서 2024년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요인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송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그 핵심만 좀 정리를 해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한 2024년 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망들 그리고 투자 계획들 점검해 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진행되는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자, 아까 제가 이제 2024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2024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더 좀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아파트 시장, 그 다음에 재개발 시장, 그 다음에 재건축 시장, 더 디테일하게 좀 시장 전망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이렇게 좀 디테일한 시장 전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비 사업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죠. 예,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비 사업에 관심들은 많으신데 우리가 보통 이제 특히나 부동산 투자 쪽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냐면 예전에 투자했던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습관, 투자에 대한 관성대로 계속적으로 똑같이 투자를 하십니다. 똑같이. 예, 그런데 지금 시장이 많이 변했죠.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자체도 제도라던가 아니면 예전에 없었던 이제 정비 사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정비 사업 자체도 투자에 대한 패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시장이 바뀌면 투자에 대한 패턴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지, 어떤 제도가 바뀌고 또 어떤 제도들이 앞으로 더 바뀔 것인지 이런 정비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제가 자세하게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정비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나도 정비 사업, 이 재개발에 한번 투자해보겠다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직장이 한양대 근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장안평역에서 이제 또 뭐 10분 거리에 지금 전세로 빌라 네. 3억 5천에 거주 중이에요. 네, 근데 지금 유튜브 보니까 그 왕십리 역세권 개발, 그거랑 그 뉴타운 센트러스 맞은편 네, 이쪽도 이제 재개발 얘기 나오고 있다고 해서 네. 부동산 통해서 지금 왔다 갔다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중에 갑자기 이제 부동산에서 5억 초반에 PM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네. 이번 전세 만기 되면서 그 부족한 금액 대출받아서 빌라를 살까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조금만 네. 전화기 가까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우선 이해한 바로는 이제는 전세를 그만 살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 하지만 좀 투자 가치 높은 곳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보신 지역이 왕십리 역세권, 센트러스 아파트 주변의 이 재개발처를 보신 것 같아요. 네, 다세대 맞습니다. 주택을 보셨을까요? 네네, 빌라예요. 5억 정도로 내가 거주까지 하면서 좀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네. 네, 이 지역으로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어떻게 어느 지역에 접근해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센트라스면은 여기 지금 왕십리 뉴타운 쪽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왕십리 뉴타운 맞은편이면은 지금 신당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죠? 네네. 신당동 일대 같은 경우 다 모아타운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 건너편에 그 역세권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상항심리역이 있거든요. 예. 네. 여기 상항심리역에 이렇게 좀 아주 노후된 데가 있어요. 네네. 지금 여기를 보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네, 이쪽에. 맞아요. 그렇죠? 예, 왕십리 뉴타운 맞은편에.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부는 다 아파트고요. 그죠? 예. 네. 여기가 이제 그 상항심리역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 가서 그 임장은 하셨죠? 네네네, 보고 왔습니다. 어때 그 낡은 주택들 상당히 많죠? 엄청 많더라고요. 예. 자, 여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정비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모아타운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신속통합기획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역세권에서 하는 역세권 사업도 있거든요. 역세권 개발. 그죠? 네. 자, 이렇게 지금 앞으로 서울은 요게 세 개가 이제 중심이 돼서 앞으로 이제 그 저층 주거 지역들은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각기마다 이제 장단점들이 다 있거든요. 예,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사업성이 가장 좋은 거. 사업성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사업성 좋다라는 건 뭐냐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우리가 조그만 빌라를 갖고 있더라도 거의 다 이제 3.13평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사업성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업성이 가장 좋은 이제 사업은 뭐냐면 바로 이 역세권 개발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전화가 끊겼나 여보세요? 보네요. 예, 지금 듣고 계시죠? 네네네, 네. 듣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근데 이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이 사업성이 가장 좋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혹은 역세권 시프트라고도 하는데 네. 사업성은 가장 좋아요. 네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좋은 만큼 지정 요건이요. 지정 요건이 제일 까다로워요.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 노후도 57%,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30년 노후도 67%, 이 정도만 맞춰주면은 지정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역세권 시프트는 지정 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우냐면 그러니까는 이 요건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 30년 노후도 60% 이상이 맞춰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역세권으로 가서 1차 역세권
1차 역세권이 역반경 350m거든요. 그러니까 네. 1차 역세권 역반경 350m 이내에 들어와야 용도 지역이 상당히 많이 또 상향이 돼요. 준주거로. 네. 자, 즉 요 지역 해당 지역이 1차 역세권 역반경 350m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요. 350m 이내로 다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요 지역에 이 역세권으로 가려면 그 지역에 빌라라던가 다가구도 많으면 안 돼요. 뭐냐? 2층 이하 건축물 있죠? 네. 그러니까 층수로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우리가 다가구도 지금 3층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반 이상이어야 돼요. 또. 반 이상이요? 예, 50% 이상. 또는 우리가 대지 지분 45평 이하로 이루어져 있는 자잘한 필지들이 40% 이상이어야 됩니다. 어때요? 예, 다른 모아타운이라던가 뭐 신속통합계획이라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네, 엄청. 역세권 지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네.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30년 노후도 60% 이상,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 이상이어야 되고, 1차 역세권 옆반경 350m 이내여야 되고, 그 다음에 2층 이하 건축물 5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45평 이하로 이루어진 필지들, 그러니까 자잘한 필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네네. 보고 계시는 지역이요. 여기가 섹타가 좀 작잖아요. 그죠? 네. 섹타가 작은데 여기가 보면 노후도가 80%가 넘어갑니다. 아. 예. 어, 자, 그 네. 다음에 여기는 상황심리 여기서 다 300m 이내로 다 들어와요. 아, 네네. 자, 그 다음에 여기 2층 이하 건축물 있죠? 네. 여기가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70%예요. 아, 자, 그 다음에 아까 45평 이하죠. 45평 이하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 있죠? 네네네. 얘가 한 50%가 넘어갑니다. 어때요? 역세권 지정 요건 다 충족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 찾기가 상당히 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주변에 보면 지금 여기 왕십리 뉴타운 벌써 개발 끝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아타운 다 지정됐고요. 그렇죠? 네네. 신당동. 그럼 마지막 또 나머지는 지금 다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다 아파트고 마지막 남은 데가 지금 역세권 지역에 여기에 저층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 역세권 지정 요건도 충족을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 가서 보면 빌라들도 많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에 많이 단독이나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 조합원 비율도 상당히 낮아요. 아. 조합원 비율도 네.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업성은 논할 때 조합원 비율이 낮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빌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막상 여기가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내 물건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빌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즉 빌라들이 없다라는 거는 여기가 만약에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소액으로 그러니까 투자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런데 그러면 내 물건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주하시면서 투자 목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지역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물건도 좀 귀한데. 아. 예, 그러니까 얘는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아, 너무 큰 도움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지역을 잘 보셨네요. 지금부터는 빠르게 좋은 내 집 마련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아, 네, 제가 용인 수지 네, 성북에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걸 매도해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갈까 싶어가지고요. 네, 네, 한 15억 정도 매도금 가지고 네. 대출 좀 받아가지고 네. 픽 선수촌 40평대로 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좀 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용인 수지 성북동에는 그럼 어디에 거주하고 계실까요? 네,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네, 롯데캐슬 골드타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매도하고 그러니까 좀 상위권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상급지 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송파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이사 가봐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수지 쪽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죠? 예. 한번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이제, 서울이 있고요.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가 있죠? 서울 외곽에.
네. 예, 신도시가 있고 여기 지금 수지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이제 판교라든가 분당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자, 우리가 이 신도시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판교라 만약에 이제 그 지역, 우리 시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만약에 분당이라든가 판교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수지의 가격이 오르지는 않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예.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신도시라는 거는 서울에 대체제로 우리가 지금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서울의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도시 혼자, 나 혼자 또 가격이 오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당연히 지금 수지에 지금 롯데캐슬에 살고 계시지만 당연히 저 같으면 매도하시고요. 당연히 이쪽 올림픽 선촌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네. 예, 이해되세요? 네네. 예, 당연히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왜? 서울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도시나 지금 택지지구나 다 똑같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올림픽 선촌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 또 이제 좀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올림픽 선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에서 이제 강남 상구에서 마지막 남은 대단지예요. 대단지 재건축입니다. 지금 옆에가 지금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오 지금 둔촌주공 지금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남에서 마지막 남은 이제 대단지 이제 프리미엄이 있는 재건축 아파트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가 용적률이요. 올림픽 선촌 용적률이 130%대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다라는 건 뭐예요?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거를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다른 분하고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직주 근접가,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과, 그다음에 주거 쾌적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요 세 가지를. 근데 이 올림픽 선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송파에 있으니까는 직주 근접 상당히 좋죠.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선촌 같은 경우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높죠. 그다음에 주거 쾌적성도요. 여기 지금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 인접을 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주거 쾌적성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아까 직주 근접과 인문적인 환경과 주거 쾌적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민감도가 틀립니다. 민감도가. 즉 어떤 거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일수록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주거 쾌적성보다는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는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요. 즉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나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 내 거를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거 쾌적성이 높은 지역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부자들이 유입이 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면에서 보시면 이 올림픽 선유촌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옆에 지금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올림픽 공원이 내 집 앞마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 쾌적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투자 가치도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거죠. 자, 내가 투자한 지역에 나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롯데캐슬 그거 매도하시고요. 네. 일로 빨리 오세요. 올림픽 선촌으로. 예, 이해되시죠? 고맙습니다. 네. 네, 명쾌하게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당연히 옮기셔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 계획 세우시고 또 좋은 층, 좋은 향의 아파트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텐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돼 있어요. 2024년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는 정비 사업과 관련된 정보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